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총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현재 상황과 저희가 그 연주를 함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많이 아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예원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한예종에서도 영재교육원 6년을 다녔고요. 예술사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교육받은 어떤 피아노 혹은 음악인으로서의 완성은 사실 연주를 함으로써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래왔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대와 20대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연주를 한번 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많은 연주 장소, 홀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홀이 있다는데 뭐 사실은 거기에 모든 악기와 세팅은 다 준비가 돼 있고 홀 자체 규모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정을 들여다보면은 1년에 그 홀이 운영되는 횟수가 뭐 10회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사실은 저도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지만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사실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악을 하는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또 함께 모셔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공연들을 만들 수 있고 그 공연들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쉽게 접근을 해서 저희의 연주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렇게 번갈아서 일단 편하게 진행하다가 저도 뭐 그냥 갑자기 끼고 싶은 얘기 있을 때 하고 또 아무나 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중증. 예, 중증외상센터. 저도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 김민석 총리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추천해주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또 자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리님께서 좀 풀어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웹툰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웹툰 작가들은 대비와 진로, 불안, 이제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노동 강도 등 여러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웹툰 불법 유통입니다. 웹툰 작가로서 일주일마다 한 화를 마감해야 하는 현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역시 주 7일 15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오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시간조차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연재 도중에 심각한 공황장애가 오게 돼서 지금은 현재 연재를 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장 큰 고통은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이 정식 플랫폼에 공개된 지 단 몇 분 만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서 제 자식을 빼앗기는 그런 비통한 심정입니다. 웹툰 불법 유통은 빠른 시간 안에 웹툰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2016년에 처음 등장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기 직전인 2018년에 네이버 웹툰 트래픽의 2배가 가까운 트래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조사된 전 세계 불법 웹툰 트래픽은 340억 페이지 뷰로 합법 시장과 거의 흡사한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웹툰 전체 산업의 3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작자가 혼과 시간을 쏟아 만든 결과물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사이트 홍보하는 미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만화가라는 소중한 꿈이 조직 범죄의 미끼가 되는 현실 앞에서 매일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만화가들이 맞닥뜨린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희 창작자들의 삶과 미래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 이 절박한 목소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에도 웹툰 작업이 갖는 집중력, 그 요구하는 집중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웹툰 다른 작가들이 경우보다 30% 훨씬 더. 이상의 더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압박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일주일 안에 80컷에서 100컷 이상의 그림을 그려내야 하고요. 예, 조금만 늦어져도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휴재를 하거나 하면은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건강 문제도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웹툰 불법 유통 문제 좀 이따 잠깐 또 얘기 조금 더 하시자고요. 예. 근데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다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표현 중에 내가 낳은 아이를 바로 눈앞에서 뭐 빼앗기는 것 같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실감이 확 오네요. 알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모든 창작과 관련된 일 중에 관련된 영역에서 이 창작의 어떤 고유성을 보장하고 불법 유통을 막고 이건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우리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저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리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청년 문화예술인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숙아 망막증으로 인해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해서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쁨과 위안을 주던 피아노를 전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고 그것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원 외의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특히 장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하여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학생복지팀 내에 장애학생 지원 담당 직원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냐, 또 어느 직원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 관련 음대 어느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장애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4년 내내 계속 반복되었고 직원이 바뀌면은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자 악보를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이 정도 분량이 한 곡의 한 악장입니다. 그래서 한 곡이 보통 3악장, 4악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곡들이 많은데 현재 점자 악보를 점역하는 점역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묵자 악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악보를 직접 음악 점자 규정에 맞게 점자로 옮기시고 또 그것들을 시각장애인 교정사들이 교정해서 저희에게 유통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점역 그 단가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점역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점역 악보를 새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추가 확보가 있다면 점자 악보를 유통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 센터에서는요, 현재 국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시각장애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 악보를 제작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음악계는 되게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피아노 전공자라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직으로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최근에 올해 이제 기업 산하의 앙상블에서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 내 재택근무도 보통은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2년 뒤에는 해당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취업이 됐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고 또 모든 문화예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제 비장애인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또 파트타임 직업이나 또 다양한 일들로 유연하게 생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장애예술인들은 저희가 하던 그런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는 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꿈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후배들, 장애를 가진 후배들 또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후배들이 진심으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 특히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서 그런 음악계에서 꼭 종사하지 않더라도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음악교사가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하여서 지금 현재 음악교사를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진행 중이고요. 음악교사가 지금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이 된 케이스가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어려움도 지금 굉장히 많고 실제로 개인적인 고민이 많은데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이겠지만 저희가 어떤 제약에 걸리지 않고 뭐 장애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장벽이 됐던 그 장벽을 넘어서 정말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것들로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주체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저 분야에 이렇게 교수가 되거나 선생님이 된 경우들이 이제 아주 어렵지만 점점 늘고 있는데 네. 음악교사는 없나 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하다? 네.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네. 저거 하나만 더 여쭤봐요. 저건 어떻게 돼요? 아까 점자 악보. 네. 그거는 그럼 우리 지우 씨가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는
아예 악보 자체가 아직 점역이 안 돼 있는 곡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점자 점역이 되어 있는 악보를 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곡을 점역하는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또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악보를 읽고 또 외워서 안보해서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곡을 익혀나가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역 악보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국내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 악보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야, 우리 지우 씨가 제 첫 번째로 음악 교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응원을 계속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음악대학 지금 석사과정 수료하셨고요. 지금 국립오페라단의 청년교육단원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승우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리해주신 청년예술가분들 그리고 총리님,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고요. 네,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감사한 기회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으로 소속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주의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국립오페라단에 소속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청년 단원 내에서도 올해 뽑게 된 인원이 3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악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또 기획하는 팀 따로 있고 이제 음악 코치나 피아니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2달이라는 연습을 거쳐서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이것이 끝나버리는 게 정말 아쉬운 실정이고 또한 그 배역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배역을 못 받는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문화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클래식의 대중화를 조금 더 살펴주셔서 저희 청년 단원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그때 준비했던 오페라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무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 몰라서 그러는데 청년교육단원이라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국립예술단체 안에서 이제 국립극단도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고 국립오페라단뿐만 아니라 국립오페라단도 중에 다 청년교육단원이라는 예, 그런 일종한 구성을 네, 주나 보죠? 네네. 청년교육단원을 명목으로 이렇게 1년에 한 기수씩 오디션을 통하여 공고가 나오면 지원을 해서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무대에 서고 싶어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서 힘들게 채용이 되었으나 무대 자체가 없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무대 몇 번 있었어요? 설 기회가? 저희 오페라단은 지금 기수가 5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어서요. 저번 기수 때 제가 무대를 섰던 건 2번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구치소 연주를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료 연주라는 명목으로 오페라를 한 편을 앞에는 무슨 연주? 구치소 구치소에 찾아가는 가서 연주를 하는 연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대중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전제를 갖고 생각할 때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준비해서 연주하는 것이 2번 이상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달이라는 연습 기간이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혹시 한 말씀 네, 말씀 좀. 저는 이제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고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오페라 극장만 3개에서 4개로 알고 있고요. 각 극장마다 사실 공연이 매일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공연을 준비해서 이 공연이 뭐 그 극장마다 8번에서 10번까지 상영이 되고 이제 그것이 돌아가면서 계속 무대를 매일매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오케스트라 전체도 가령 절반으로 나눠서 이 오케스트라는 이 곡에 들어가고 이 오케스트라는 저 곡에 들어가고 해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음악가들 성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공연이어도 그걸 만드는데 거기선 2주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허설하는 시간을 합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더 많은 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회와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의 영역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음악 얘기를 쭉 했으니까 소설 네, 맞습니다.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문해팀작을 전공을 했고 지금 석사 과정을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출판계에 있는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수십 년째 동결되고 있는 원고료나 신생 출판사가 기성의 이제 그 대형 출판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공모 사업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좀 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 문화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공공의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혹은 공공의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제고가 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마치 예술인의 최저 생계를 보조하는 그런 제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제분이 예술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반발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자들한테 예술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예술 지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이들이 예술 지원이라는 게 가난한 예술가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생활을 돕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진 문화적 토대를 좀 두텁게 하고 창작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라는 맥락이 그런 국민적 인식들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창작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의 맥락도 결국엔 발표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공공재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창작이 되고 있는 이 예술 작품들을 내 피부로 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에서 제고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술, 한국 예술에게는 아직 그 시민이라는 내 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은 아직 한국 예술은 시민들에게 내 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일례로 지난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된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문체부 장관께서도 부랴부랴 좀 화제 진압에 나서는 것처럼 예산을 올해는 좀 복구를 시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포부를 말씀하신 거지만 예산 삭감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고 복구도 이렇게 조금은 정책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속성 없게 포부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예술 창작을 국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시민분들이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문화관에서는 사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웹진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소설가들한테 원고료를 청탁을 해서 그 원고를 웹에다가 게시를 하고 시민분들이 보는데 그게 문단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웹진에서 발표되는 작품들의 우수성들에 대해서 이 문단 내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두 분의 그 오케스트라나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공공성으로 훨씬 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공공예술의 실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소설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경기문화재단에서 행정 지원을 했었습니다. 행정가로 일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문단 내에서도 요구들이 많죠. 기대들이 많은데 그런 발표를 지원한다라는 니즈, 그 작가들에 대한 니즈를 실무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개편되면서 이런 니즈들을 수요를 충족시켜서 개편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예술계에서도 좀 파급력 있게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는데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발표에 대한 지원, 발표와 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네. 사회적인 어떤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창작의 다양성을 높이자 그 의미가 있는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두 분 특히나 연주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발표 기회의 부족함을 말씀하신 데에는 좀 와닿는 얘기 같고 이걸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연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거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계에서 창작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연극 연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정혜연 감독님. 감독님이요? 네. 아니 감독이잖아요. 배우 겸 음악 감독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이제 5년째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충남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연구원으로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백 명의 8개 분야 예술 강사 그리고 운영 학교랑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공연이든 예술 교육이든 청년 예술인의 삶은 대부분 단년도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때로는 3개월, 6개월에 불과해서 미래를 설계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삭감 그리고 신규 채용 축소로 현장 진입 문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예술인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예술교육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예술인의 삶이 매년 단년도 보조금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3년, 5년 단위의 다년도 지원 구조와 안정적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매년 평가하되 기반은 이어져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공교육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청년 예술인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형 플랫폼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술인들이 매년 공모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활동이 불안정하나 플랫폼이 있다면 행정 부담 없이 꾸준히 현장에 설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검증된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저는 이제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그 노력이 단년도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질 때 청년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예술 교육이 아이들의 자신감, 협력, 상상력을 길러내는 힘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청년의 삶이 안정되어야 우리 문화예술의 미래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길게 보고 예술과 교육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박수.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네. 저는 우리가 흔히 문화 예술을 얘기할 때, 문화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산업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고려하면서 하나에 드는 생각은 R&D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문화적인 어떤 기량을 높여나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다른 산업이나 과학으로 보면 R&D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R&D와 관련된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단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처럼 평가는 하되 일정하게 사실 그 문화적 성장이라는 것도 기복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것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단연도 지원 방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아주 그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본의 그 하이브 재팬, 그러니까 그 하이브의 그 일본 지사를 갔었었는데 1년 매출액이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엘리트 예술